나는 2025년이 되면 다 오를 줄 알았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노원도 오르고, 금강구도 오르고. 금강구도 오르고, 그다음 경기도도 오르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의외로 강남만 계속 뾰족하게 올랐다. 그게 좀 기분이 되게 나쁜 포인트잖아. 그치? 예, 고루고루 다 같이 누리는 게 아니고 그치?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그 수혜를 누렸다. 그래서 어제는 그거를 생각해봤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이제 퍼질 이유가 있었어.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강남만 오를 순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훈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쏘공.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강남이 너무 올라서 옆으로 퍼지고 있는데 다시 이게 막 강남으로 풀면서 수요가 확 몰리니까 사람들이 야 진짜 이거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강남으로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역시 강남이야 다시 돈이 몰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퍼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11호 대책해가지고 전체를 다 똑같이 지정해버리니까 어차피 뭐 노원구나 뭐 의왕이나 뭐 다 똑같잖아. 3종 세트 동급이잖아. 동급 강남이랑 동급 의왕이랑 강남이랑 동급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의왕을 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다시 또 강남으로 가고. 그리고 옛날에 투자자들 시장이었잖아. 그치. 우리 얘를 발바닥 땀나도록 다니는 데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안 다녀도 되잖아. 왜 좋은 데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 그렇게 규제를 하면 규제의 빈틈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제 자산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퍼지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네. 막 그 지렁이가 막 흙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씨가 말라버렸잖아요. 네. 멸족이 됐잖아요, 멸족이. 멸족. 그래가지고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또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바라는 거구나. 지지층들이 외곽에 많잖아. 어차피 강남은 안 찍어줄 거잖아. 잘해줘도 안 찍고, 때려주기도 안 찍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외곽은 오르게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이 분위기 자체. 자기들 생각에서는 잘 되고 있는 거다. 돈줄을 꽉 조여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의외로 외곽에 계신 분들이 싼 집 사실 때 대출을 받는 게 많고 싼 집 살 때는 대출이 없으면 못 사는데 비싼 집은 대출이 안 나오면 좀 싼 거 사면 되잖아. 내가 30억이 있는데 그 35억짜리 사고 싶은데 2억밖에 안 되죠. 그럼 32억짜리 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이제 6억 사는 사람들은 1, 2억 가지고 6억짜리 대부분 살라 그런단 말이야. 대출을 그래서 줄이면 논문도 있잖아. 대출을 줄이면 이렇게 서민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게 더 힘들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다라는 논문들이 많잖아. 맞아요. 이번에 사실 스트레스성 DSR 1, 2, 3단계 했을 때 사실 오히려 비싼 집들이 대출이 많이 안 나오니까 비싼 집들이 좀 거래가 안 될 거다 했는데 스트레스성 DSR 1, 2, 3 할 때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규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고 오히려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은 1,000만 원, 2,000만 원이 대출이 덜 나와도 아예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레스는 거기서도 받았지. 네. 강남 받으라고 했는데. 강남 잡아라고 했더니. 오히려 외곽에 계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이 더 좀 힘들게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아니, 많이 다니시잖아, 외곽에. 저는 중심도 가고 외곽도 가고 많이 가요. 어때요? 진짜 현장. 진짜 현장 분위기. 현장은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가 627 대책에 조건부 대출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6억 규제, 15억, 6억 규제 딱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6억 규제가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현장에는 사실 조건부 대출의 영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전세 갭 투자? 막는 거? 네, 그러니까 조건부 대출은 이제 소유자가 바뀌는 상태에서 전세자가 새로 들어오면 전세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 대출인데 사실 그때 627 대책의 6억 규제보다 사실 조건부 대출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이 더 컸어요. 그래서 왜냐면 10억 이하에 있는 단지들은 그러면 10억 이하는 6억 규제에 영향이 없는데 왜 그 단지들은 거래수가 줄고 이렇게 됐을까 봤을 때 사실은 똑같이 10억의 단지에 내가 집을 사더라도 전세를 끼고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랑 내가 실거주하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 거랑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자체가 너무 크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전세를 끼고 사는 거면 전세를 낀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자가 책임을 지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되게 책임지면 되는데 10억짜리 집을 사서 제가 실거주까지 해야 돼. 그러면 10억의 돈을 온전히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가져야 되는 돈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10억 이하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전세를 끼고라도 좀 미리 사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조건부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아예 길이 막혀서 거래가 줄고 오히려 좀 가격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 시장의 여파의 가장 큰 건 사실 입주장이었어요. 입주장이 열렸는데 조건부 대출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 건설사 시행사에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안 바뀔 수가 없지.
근데 전세자 들어오는 사람들 전세자금 대출 안 해주겠대. 조건부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장에는 생태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매매할 때만 중도금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전세를 할 때도 중도금을 무조건 줘야 되는. 입주장에서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의 거래 생태가 바뀔 정도로 영향이 엄청 컸었죠. 그래서 사실은 2025년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네.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거래가 됐지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나와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집을 마련하기가 조금 더 어려웠던 시장이었다. 2025년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부가 좀 규제를 통해서 원하는 성과를 좀 얻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집을 많이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이제 오히려 진보 쪽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쪽에 선거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빗대어 본다고 하면 맞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고 집을 못 사게. 네,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진보를 찍어주는 게 있다라는 걸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년? 한 300년 동안 논문 이제 그런 조사를 했는데 횡적 연구를 했는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대요. 전 세계적으로. 논문에 의하면. 야. 그러니까 이거의 기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지. 아니 현장을 너무 잘 알아. 아유, 디테일해요. 한번 나와 우리 채널에. 불러주시면 언제나. 알겠습니다. 예. 강남 3구에서 가장 트렌디한 지역이 송파구고 가격의 스펙트럼도 가장 넓어. 그렇지 이거지. 스펙트럼이 넓어. 그리고 강남 3구에 숨은 역할을 하는 데가 송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다 송파에 있다. 그리고 강남구나 서초구는 약간 무게감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시장의 변화에 트렌디하지 않은데 송파는 상당히 트렌디해요. 2023년에 반전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봤을 때 가장 먼저 그 반응이 나타난 것도 송파였고 전세 쪽도 움직이는 것도 강동 송파 쪽으로 해서 시장의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는 송파 쪽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송파는 계속 가긴 갈 거야.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규제 지역으로 27개국이 묶여서 다 같이 묶여서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댓글을 본 내용이 뭐였냐면 너무 비유가 찰떡이라서 이거 요새 자주 얘기하고 있거든요. 소개팅이 열렸어. 얼굴 완전 예쁜 강남 3구랑 용산구는 이제 화장을 못하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얼굴 덜 예쁜 친구는 화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같이 나갔을 때, 소개팅이 나갔을 때 어때요? 덜 예쁜 친구도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 3구나 용산이 아닌 다른 지역, 그리고 경기도에 괜찮은 지역들까지 같이 거래가 잘 되고 가격이 같이 올랐는데, 이번에 101호 대책으로 다 같이 묶었잖아요? 이제 얼굴 완전 예쁜 친구도 화장하지 마. 덜 예쁜 친구도 화장하지 마. 다 같이 나갔어, 소개팅을. 그러면 누가 더 예뻐요? 화장품을 사야 되는구나. 다 똑같이 화장을 못한다고 하면 화장 안 해도 원래 예쁜 친구가 당연히 잘 갈 수밖에 없죠. 규제, 비규제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너무 명확한 거예요. 매력도가 어차피 다 같이 묶였으면 원래 예쁜 친구가 당연히 더 예쁜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강남 3구의 송파는 아직까지도 그 가격대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의 수요는 갈 거고 이제 송파랑 강동이랑 하남은 세 개의 생활권이 묶여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강동은 이번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들어오면서 한 단계 좀 점프를 했잖아요. 사실 2018년도만 해도 강남 4구 이렇게 했을 때 강동구가 강남 4구로 불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인정을 안 했어요. 그치. 에이 뭐 강동구 뭐 어디 그냥 강동을 강남 3구에 묻혀 막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은 강남 4구에 강동을 넣을 때 그런 위화감 전혀 없거든요. 올림픽 파크포레온 들어오고 완전 입지가 강동구가 더 새로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동구 안에서도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있는 둔촌동과 이제 고덕지구 그리고 고덕지구와 함께 움직이는 옆에 이제 미사 오히려 그 옆에 사이에 껴있는 강일이 오히려 조금 더 좀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체적으로 딱 묶었을 때 이제 하나만 묶였고 하남 위에 있는 구리는 안 묶였거든요. 안 묶였지. 예, 예. 근데 그 제가 시장 강도, 시장의 에너지랑 상승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또 하남이 높은 걸로 나오더라고요. 하남, 구리보다는 하남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리보다는 하남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사실 8호선 연장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리 쪽에 연결이 돼서 이제 강동으로 연결이 될 거라서 이전에는 송파, 강동, 하남만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전 8호선 연장 호재 때문에 이제 송파, 강동, 구리, 하남까지 물론 역세권을 끼고 있는 그 단지들에 한해서 이렇게 같이 생활권이 묶이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하남이 더 넓고 모수가 많고
크다 보니까 구리가 하남을 넘어설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남과 구리가 연결돼서 같이 갈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묶였으니까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좀 보면 좋은데 구리도 이번에 이 1015 대책 발표되고 나서 비규제 지역으로 안 묶이고 나서 집값이 한 3천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역을 끼고 있는 준신축이나 신축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조금 포커싱이 됐던 단지들이 좀 있어서 사실 1915 대책이 발표되는 날 제가 유튜브에 출연해서 촬영한 분이 있는데 다른 데서도 촬영을 했는데 그때 찍었던 단지들이 거래가 오늘 보니까 4배 뛰었더라고요. 2등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거래가 됐었던 단지들의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쫙 뽑았고 근데 제가 찍었던 단지는 보니까 오늘 128건인가 찍어 있더라고요. 1015 대책 이후로 지금까지. 거래량이 4배라는 거예요. 네, 거래량이 2등에 비해서. 2등이 30건, 위에는 120건. 그러니까 그 단지는 너무 유니크하게 딱 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1015 대책의 수혜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안양 만안구에 제가 말씀드렸던 레미안 메가트리아예요. 강동구에서 송파구가 분리된 거잖아. 그러니까 한 몸인 거죠, 한 몸. 그리고 이제 하남에는 사람이 거의 안 살았지, 사실. 지금 하남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제 늪지, 약간 물에 잠기고 논이고 논밭이고 그린벨트고 해야 개발 안 되던 곳이고 근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신도시가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이제 강동이 이제 강남 4구가 된 거는 고덕주공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가 이제 환경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 저녁에 학원 끝나고 가다가 형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데였거든. 오, 무서운 동네였네. 그런 데였는데 거기 싹 바뀌고 이제 누나들 아니고 형들이 기다리는. 뭐 어디는 누나도 있었겠지. 그 전체적으로 신축이 싹 다 들어오니까 그 그라시움이 이제 쭉 당겨주면서 그쪽이 완전 동네가 전체적으로 다 달라진 거지.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제 평가가 높아졌고 강남 4구가 됐고 그 다음에 하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가보면 인프라가 구리는 좀 약간 구도심 느낌이고 장자 호수공원 옆쪽 빼면 대부분 보면 구도심이 이제 오래된 동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리가 하남한테는 안 되는 거지. 물론 구리는 이제 8호선 연장되면서 이제 급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0.5급지 올라간 거지 사실. 그치. 그리고 실제로도 20분밖에 안 걸리거든. 조금밖에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그쪽도 이제 같은 생활권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근데 이제 순서가 있게 있잖아요. 송파가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강동이 오르고 강동 오르면 그 다음에 하남 오르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강동까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항상 보면은 이제 하남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렇지 보통 일반인들은 그 자기가 살던 곳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렇지. 그 인간의 오랜 습성이지. 사냥터가 바뀌면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남하고 강동하고 차이가 많이 붙으면 하남을 팔고 강동으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차이가 많이 벌어지니까 가기 힘드니까 이제 자기 동네에서 머물거나 그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러니까 이제 여기가 하남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제 지금 어차피 다 규제로 묶어놔도 실수요자는 규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남이 오를 때 같았지. 하남도 뭐 보면 예전에는 저기 위쪽에 학원 많은데 그쪽이 좋았지만 이제 아래쪽에 학원가도 새로 생겨가지고 자이 근처에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주 여건이 되게 많이 좋아졌고 분양할 때는 거기 하남도 역 근처에 여기 막 오피 많고 이런데 거기가 비쌌잖아. 파라곤 이런 데가 비쌌잖아. 옛날에는 주목되는 대신 막상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정주 여건 좋고 애들 키우기 좋은 데가 뜨는 걸 보면 자리 많이 잡은 것 같고. 어쨌든 강동이 올랐고 하나 모르는 순서는 맞는데 내가 주목하는 거는 항상 이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있는데 지금 바로 우리 여기 사무실 옆에 르엘이 48억에 거래가 됐단 말이야. 이제 48억. 부동산에서 확인을 했어. 쿠평이.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롯데타워 뷰 있는데 그 고층 RR 딱 여기 보면 여기 딱 보면 보여. 거기가 48억에 됐단 말이야. 이게 매우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르엘 옆에 그 잠내야가 6천만 원 좀 안 되게 분양했거든. 18억에 분양했어. 그래서 그때도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다들 너도 나도 글로 막. 그치. 그때 15억 이렇게 로또다 막 그랬는데 해봐야 35억밖에 안 되는 건데 그보다 더 많이 오른 거지. 그 20억 넘게 25억 가까이 올라가 버린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토 받아야지. 40억에 넘게 그래야 되는 거고 파크리도 따라 오르는 거고 그 송파의 중부 5금 방위도 올랐고 그 다음에 가락동도 오르고 그 다음에 위례도 이제 드디어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이러니까 이 가격 상당히 확 바뀌어버렸다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강동으로 퍼지고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지 하남으로까지 갈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남이 그래서 이제 그 상승 여력이 많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잖아. 어제도 누가 주장하시더만. 그래서 나는 많이 동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동의하는데 뭐 그렇다 이거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제일 최근의 이슈는 실수요자로 돌아가는데 르엘이 48억을 찍어버린 게 제일 큰 이슈가 아닌가. 이게 이제 이 동부권, 그 서울의 동쪽 끝, 극동 이쪽에 영향을 많이 줄 거다. 그러면 진짜 강남구의 뭐 압구정이나 대치, 뭐 삼성 아니고 서초의 반포도 아닌 이제 잠실까지, 송파의 잠실까지 막 40억, 거의 50억까지 가격을 찍어줘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잠실이 50억 찍었으니 개포동이 30억이면 싼 거 아니냐. 진군 형 말이 맞네. 그치. 나는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이가 없는 가격인 거지. 30억이. 근데 그들만의 이 흐름에서는 사실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잠실 사던 사람이 개포동 그 신축단지 들어올 때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대치도 바로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대치가 좀 집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대치동에 사는 사람들이 개포로는 좀 넘어가기 좀 싫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새 아파트니까 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잠실에서 그러면 잠실 사는 사람들이 개포동 갈 거냐 했을 때 사실 새 아파트 때문에 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개포동도 어느 정도 이제 새 아파트로 많이 들어섰고, 송파도 이제 새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고 이렇게 잠레아랑 르엘이랑 막 이렇게 들어가면, 송파에도 중심지가 원래는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동서로 나눴을 때 조금 서쪽에 조금 더 좋아, 엘리트가 있으면서 중심지가 갔다가 이제 르엘이랑 잠레아랑 파크리오랑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 그리고 기자선수촌까지 개발이 된다고 확 이제 동쪽으로 옮겨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더 힘을 받을 수 있고, 방위 요금도 너무 괜찮죠, 사실. 방위 요금을 제가 작년부터 엄청 많이 밀었죠. 솔직히 우리 그 멤버십 사람들한테 엄청 밀었거든. 많이 샀어. 가락동까지 엄청 많이 샀어. 근데 이제 그 대놓고 이게 유튜브에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근데 거기가 내가 생각했던 거는 되게 단순했어요. 잠내아가 들어오고 르엘이 들어오면 어차피 욕세권이 될 거고, 생각했던 거에 가격이 많이 높은 가격이 나올 거니까 그 가격이 전파가 될 거다. 그런 컨셉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이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거지. 그 가격이 뭐 30억짜리 이런 이야기하고 40억짜리 이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건 뭐 내 이야기 아니고 딴 나라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나는 이게 약간 의견이 다른 게 이런 거죠. 30억짜리가 40억이 되면요, 그게 결국에는 상단을 높이면서 전체적으로 주변까지 다 서서히 끌어올리거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5억짜리가 6억이 되고 나중에 3억짜리가 4억이 되는 거거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나는 이게 그 동네에 뭐 재건축해서 들어오면 그냥 정보점 그냥 점상한 걸 확 찍어버리잖아. 그럼 그런 거 되게 눈여겨보거든. 그게 그 동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아니 뭐 용산에 한남 뉴타운이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사실은 반포가 가격을 평당 2억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높은 가격을 이미 한번 봤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퍼지는 거고, 그게 나는 안타까운 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노두강 금강구까지 싹 다 이렇게 오르는 추세였는데, 뭐 오소공도 있고 규제도 있고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이렇게 3종 세트, 아까 화장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 못하는 사람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게 안 퍼진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많이 시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이제 흐리게 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선동에 당하기 쉽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기 쉽고 막 그렇잖아.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지, 나는. 처음에 아리파기, 아크로리브 파크가 평당 1억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게 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리파기 이야기 하지도 않잖아. 아리파기 입장에서는 아쉽지. 관심을 뺏겼어, 원베일리한테. 그렇지. 이제 그 김태희가 막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더 김태희보다 예쁜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걸그룹에서 카리나가 나타나는 거지. 이제 이게 막 옛날엔 포화가 최고였는데 이제 막 로제. 아니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찌는데. 원로 가수야? 몰라요. 저는 연예인은 모르지만 로제가 나 아파트 막 이러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래도 여전히 뭐 이효리도 그렇고 나이도 많이 들어도 이효리도 여전히 인기 있고. 아니 왜 점점 적을 늘리세요? 특히나 그 재건축 해가지고 새로 입주할 때 높은 가격이 주변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고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하고, 그게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당장 여기 앞에 파도가 안 친다고 해서 계속 이게 파도가 멈춰 있는 건 아니거든. 그거를 이제 천천히 오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결국엔 나한테까지 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바로 다음에
쓰나미가 올 곳이 어디냐, 파도가 올 곳이 어디냐. 그래야 거기다 스핑보드를 띄워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제일 재밌잖아.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스핑보드 띄워가지고 올라타 있으면 계속 빠지는 거지. 한참 기다려.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돈을 벌잖아. 그렇죠. 그거 현장에서 제일 잘 느끼실 거고. 그치. 현장에선 진짜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래 저희 촬영할 때 그때 그 전화 상담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 거여마천 사셔가지고 왜 거여마천은 안 오르냐. 그때 22년 말 23년 초였던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23년도였던 것 같아. 다른 데 다 오르는데 이제 왜 거여마천은 안 오르고 너무 속상하다.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드디어 필 때가 됐다. 거여마천도 이제 물이 들어온다. 최근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게 또 잠실 쪽이 바뀌면서 사실 이게 신천이래요. 신천. 잠실지구의 끝단이 이제 오르면서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곳은 사실은 목동, 여의도, 그다음에 한남 대략 이 정도지 않을까. 너무 높은 곳만 찍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밑에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방금 그쪽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 계속 상단급에서는. 그치, 상단에서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제 낙수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목동은 제일 무서운 게 이게 왜 이슈가 많이 될 것 같냐 하면은 거의 동시에 14개 단지가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내가 대략적으로 내가 계산해봐도 뭐 환급금이 엄청날 것 같거든 사실. 아니 근데 환급 받는 단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환급금이 보통 이제 분담금이 나오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환급이 나올 것 같고 생각보다 환급금이 클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내가 6천만 원일 때 분양가 6천만 원일 때 계산한 거고 이제 지금은 뭐 1억에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 받아들이죠. 파되지 그치? 목동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무리 빨라도 5년 6년 뒤에 첫 분양을 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거기가 목동이 계속 이슈가 될 것 같고 여의도 그러면 이제 목동이 이슈가 되면 옆에 있는 신정동이라든지 양천구 쪽이 쫙 퍼질 거고 그러면 나오는 얘기 항상 있잖아. B단지는 어때요? 목동 나오면은 1부터 13 말고 B단지는 어때요? 나홀로 단지는 어때요? 뭐 그 옆에 그 레미안은 어때요? 맨날 나오잖아. 그러면 신정뉴타운은 어때요? 이게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다 이렇게 그 신월 주공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의도도 마찬가지. 여의도가 이렇게 딱 찍어주면 여의도 옆으로 해가지고 영등포도 영등포에도 재건축 재개발 되게 많죠. 재개발 또 되게 많잖아. 공업지역이라 그래갖고 또 이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잊혀졌던 기억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지. 야, 우리도 이제 영등포도 공업지역 이제 오세훈이 400%까지 해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으쌰으쌰 하는 데가 있단 말이야. 이번에도 최근에 그치? 또 분양한 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양평동에 차이가 분양했을 때 미쳤다 그랬거든. 3천만 돌았냐? 막 이랬거든. 그때 그래서 평당 3편에 분양했는데 돌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거를 줍줍했거든 그때. 줍줍을 안 한 게 한 사람이 똑같은 거지. 올드밀파크 보레온처럼. 근데 그게 이제 마포로 넘어가겠지. 마포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사실 많거든. 마포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한 곳에서 꽃이 이렇게 피면 이렇게 벌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꼬이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퍼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쪽이 이제 서쪽이잖아. 어떻게 보면 동남권이 아니라 서쪽이잖아. 그쪽 있어야 될 거고 어차피 또 분당, 평촌 이런 데는 노후계획특별법을 또 어떻게든 해가지고 선거 전까지는 어떻게든 붐업을 또 해줘야 되니까 계속 띄울 거고. 이런 이슈들이 점점 그 주변까지 올릴 거고 분당 올라가면 그 다음에 수지고 수지 올라가면 영통도 올라갈 수 있지. 망포. 영통이 아니고 망포 올라갈 수 있지.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다 퍼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노원도 이제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지구단위 계획 발표해가지고. 진짜 이제 잊혀졌던 이름들이 또 땡겨나야지. 미미삼, 은행 사거리. 월계농신 망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만 모르겠어. 대조 1구역이 너무 15억 원 비싸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 잊어버렸잖아 이제. 메디알레. 그렇지. 가련 1구역 이제 일반 분양하면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 분양가가 아마 옛날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가보다 비쌀 거거든. 상상이 안 되겠지만 연신내에서 쪽에서도 은평구 쪽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가련 1구역이잖아. 그러면 거기가 올라갔으니까 또 이렇게 증산 뉴타운이라든지 수색 그쪽에서도 나올 거고 그러면 또 DMC는 가만히 있냐 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2026년에 될 거니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싸다고 거기는 내 일이 아니겠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저쪽에 쓰나미가 있으면 결국엔 나 앞에까지 온다는 거지. 자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말 하지만 요즘에는 또 1, 2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 있지. 그런 것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의 그 재건축, 그리고 이제 막 그 자치구들 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입주하는 단지들의 가격, 상당 가격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하고 그럴 거예요. 목동 사요? 네? 목동 사요? 목동은 능력이 되면 무조건 사야죠. 근데 20억 밑으로 살 수 있는 게 단지가 하나밖에 없지. 매물도 안 나와. 11단지? 11단지 빼고는 20억 밑으로 나오지도 않지. 근데 이제 계속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재건축, 재개발, 지위양도 금지라든지 재상천 금지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인지가 되면서 조합 설립되기 전에 매물들이 나올 수 있거든. 조합 설립되면 못 파니까. 막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제 전화번호를 많이 남겨놔야지. 나한테 전화 오는 거잖아. 그리고 뭐 전화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물건 나오면 주세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뭐라 책 수첩 딱 해내면서 보세요. 지금 이게 30명이에요. 30명. 막 이렇게 여기다 적어요? 막 이렇게 적고 가세요. 막 이러잖아. 그러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장 먼저 나한테 물건이 나왔을 때 전화 오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라는 의지가 충분하고 돈도 준비가 돼 있고 애기 업고 와가지고 막 꼬집어서 울리고 막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열심히 돌아다녀야 전화가 올 거 아니야. 물건이 나왔는데 내가 29번이면 앞에 28번이 다 안 해야 되는 거잖아. 안 하겠어? 이제 그런 식으로 열심히 다녀야지. 포기하고 있으면 이제 진짜 영원히 이제 못 가는 거지. 그럼 어쨌든 다음 스타트는 또 목동과 여의도에서 끊어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잘 나가는 데는 여전히 잘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중층 아파트들 재건축이 또 이슈가 될 겁니다. 이제 개포동에도 5, 6, 7단지 있고 8단지는 이미 했고, 그 다음에 고덕에도 보면은 그 명일동에 중층 아파트 그 9단지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우성이라든지 신동아 이런 데에서도 진행이 될 거고, 이게 중층 아파트들 재건축의 시대가 올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노원, 상계 이런 데까지 이제 붐이 일겠지. 그치? 1기 신도시도 올해까지는 분당이 핫했지만 이제 평촌도 이제 매물이 씨가 말랐잖아. 아시겠지만 씨가 말라가잖아. 그 다음 뭐 삼본, 뭐 중동, 일산도 있는데 이제 그쪽도 이제 슬슬 온기가 들어오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지. 그리고 이제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지들은 이제 매물이 없다, 거래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대구나 부산 현지의 분들이 이제 그거를 눈치 빠른 사람들 말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움직임은 또 피가 끓는 분들이잖아, 대구 부산 분들은. 화끈하죠. 그래서 2026년 하반기쯤 되면 전국이 들썩들썩할 거예요. 그렇죠? 망공쌤님이 좀 약간 예쁜 애들, 완전 예쁜 애들, 먼저 갈 애들을 좀 찝어주셨다. 쭈글쭈글한 애들도 연구 많이 하고 있어. 아, 말 안 해서 그렇지. 전 약간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소액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후랭이 TV 보는 구독자분들은 다 돈 많은 사람만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조금 채워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어쨌든 저도 내년에 2026년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이슈가 있는 곳이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러면 내가 서울에 들어가고 싶은데 1억을 가지고 서울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억대로 서울은 좀 어려워요. 1억대? 그래서 1억대로 그러면 서울이 힘들다면 그럼 나는 어딜 봐야 돼? 이런 고민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주변에게는 저는 약간 준서울을 봐야 된다. 서울이 어렵다면 서울 생활권인 준서울을 봐야 되고, 제가 2025년에도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제 광명. 광명을 1억대로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괜찮다. 왜냐면 너무 좋은 게 지금 광명이 아래쪽? 하안동? 맞아요. 하안 주공 시리즈. 지금 하안 주공 시리즈들이 조합 설립이랑 정비구역 지정이 다 됐어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가 가운데 뉴코아 백화점 있고, 상권 있고, 하공화가 중심 상권 있고, 그 주변에 둘러져 있는 단지들이 6단지, 7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12단지, 13단지. 그러면 그 밑에 상권 쪽으로 붙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그쵸. 상권이 쪽으로 붙는 게 좋은 거예요? 대로변 있고 상권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6, 7단지, 3, 4단지가 좋은 거고, 거기 중에 제일 좋은 건 지금 가격이 제일 먼저 날아가는 건 7단지가 제일 비싸요. 근데 7단지가 입지가 제일 좋고 제일 비싸고 대단지고 이렇게 한데, 사실 7단지 지금 20평대가 벌써 매물은 호가가 붙어서 7억대를 부르더라고요. 그 소형평수잖아요. 실거래가는 5억대인데 매물은 벌써 이제 7억대예요. 근데 내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지역들은 그렇게 매물 가격이 뛰는
뺏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단지들의 특징이 거래가 되고 심사가 나오고 그 사람이 입주를 해서 이제 나라에서 허가가 나오는 그 기간까지가 비는 거예요. 실거래가가 비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 거래가 더 되는데도 그게 실거래가에 안 떠 있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실거래가는 5억대인데 왜 매물은 7억대야? 내가 1억대다. 그러면 지금 7단지는 좀 어렵고 한 4단지 정도가 지금 4억대 후반, 뭐 5억대 미만인데 그러면 대출 끼고 했을 때 생애 최초 껴가지고 하면 1억대로 가능해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광명은 다른 준서울권 지역보다 입주 물량이 만세대 몰려 있었어가지고 가격이 덜 올랐어요. 왜냐면 그 우리 때 광명 한참 트리우스 광명 얘기하고 철산 자이더레지 얘기하고 이럴 때 하한중이 오히려 가격이 10% 빠졌었거든. 입주할 때. 10% 빠졌으니까 그걸 회복하고 다른 지역 올라갈 때 얘네는 못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서울권의 입지 좋은 데보다는 가격이 덜 올랐고 게다가 이제 1억대로 가능하고 재건축 이슈도 있으니까 내년에 트렌드의 흐름도 탈 수 있고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랑 직주 근접이잖아. 그리고 그치. 철산역으로 가면 강남으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격이 다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이랑 서울생활권 지역들은 오를 거잖아요. 내년에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치. 그냥 완만하게 오를 걸 살 거냐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호재랑 이런 트렌드를 탈 수 있는 지역을 사서 자산 점프를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후자예요. 그러니까 자산 점프할 수 있는 데를 사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준서울권에서 1억대로 자산 점프 가능한 데가 이제 없다. 거의 없다. 준서울. 예, 준서울. 그래서 이런 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싹 다 근데 하운동만 찍어가지고 어떡하냐. 아 근데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거를 이제 또 그렇지. 찾아봐야지. 근데 이제 이게 나도 그 하운동을 이렇게 딥하게 좀 봐봤고 며칠 전에. 다른 데도 많이 봐봤고 했는데 그냥 내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냥 그 재건축이 될 거니까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이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일단 사세요 그러면 이제 막 들어가다 보면 싼 것도 막 사고 그러는데 이게 똑같은 5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분담금이 얘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 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층 그렇잖아. 로얄층이냐 뭐 로얄동이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단지마다 또 똑같은 비슷한 가격이고 비슷한 평형이라도 단지별로 또 차이가 또 많이 날 수 있거든.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좀 알면 좋은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약간 막 공부해 보면은 막 몇천에서 억 단위로 아낄 수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막 하안동은 옛날에 안 좋다 그러더니 또 왜 하안동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거지. 시기가 달라졌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때는 주변이 8억밖에 안 했으니까 해봐야 내가 5, 6 내고 재건축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12억이 됐으니까 거의 돈 안 내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 흐름을 바꾸는 게 그 동네의 최고점이 뭘로 찍혔냐 이게 중요한 건데 하안동이 지금 이렇게 핫한 거는 강명이 그 입주의 늪에서 벗어나가지고 꽃이 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실. 그렇잖아. 이번에 뭐 분양가 미친 거 아니야? 철산역 자이. 나 그랬는데 아니 그 꾸역꾸역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근데 철산역 자이 분양가보다 그래도 철산 자이더레트 지금 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이렇게 그 철산역이랑 이제 광명사거리역 사이에 보면 산이 조그맣게 도덕산 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줄기를 이렇게 넘으면 이게 온도 차가 천지 차이잖아 사실. 근데 이제 그쵸. 이쪽도 그 가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 옛날에는 뭐 철산동하고 뭐 이렇게 광명사거리 쪽하고는 가보면 이제 길가에 걸어다니시는 분들의 눈빛이 다르잖아. 무슨 말이죠? 약간 쾌한 그런 분들 많았잖아. 그 연령대도 좀 다르고 그치. 그 길거리의 번화가나 이런 느낌 자체가 톤이 다르지. 느낌 톤이. 그치. 약간 소주를 막 밤새도록 퍼물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랑 떡볶이에 애들이 가방 메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신성적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랑 약간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근데 이제 그 강명 사거리 쪽의 가격의 상단을 바꿔놨잖아, 얘가. 이쪽 넘어가는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그것 때문에 하안동도 이제 우리도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때는 틀린 이야기인데 지금은 맞는 거죠. 이게 또 재미잖아, 부동산에. 그래서 나는 항상 그 동네에 고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또 성남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성남 누구 뭐 이렇게 성남 그러면 오우 야 그러면은 그게는 힘들어 막 약간 이랬는데 지금은 뭐 성남의 산성 프로지오부터 입주해가지고 점점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전부 다 그 성남의 뭐 수진구역 무슨 구역 안 되는 데가 없잖아. 싹 다 되잖아. 그거 다 관심 있고 뭐 초기에 들어가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게 그래서 상단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비싼 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어우 막 이러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거지. 내가 비싼 거 100억 찍었다고 100억짜리 살 게 아니라 100억을 찍었으니 이제 가격
촥 좌우로 정렬 촥 되는 거 아니야. 하한등도 그렇지만. 그래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메디알레가 15개 분양을 하면서 15개 분양. 누가 그러면 15억 아닌데요. 84가 일반 분양이 없어서 15억이 없는 거지. 환산 내려보면 84 기준으로 15억에 분양했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크게 되니까 이제 가연 1구역이 가격이 피해가 붙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위계가 있고 와인잔에 물 부으면 위에가 다 차면 흐르는 거지 밑으로. 그죠? 다 차면 팍팍팍팍. 그거 현장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니야. 나는 이게 입으로 떠들지만 물론 그렇다고 내가 현장 안 가는 건 아니지. 저도 보시고 현장도 근데 현장 바로 옆에서 밀착된 그 느낌은 메디테라니움을 따라갈 사람이 전국에 없지 거의.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밀착해서 가려면 맨날 나가야 돼.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 그게 여성 임장로의 맛이 있고, 그렇지. 그치 또 남자 임장로의 맛이 있는 거지. 완전 다르지. 그 파도 뜰 때 보면 이게 탁 알아둘 때마다 맛이 있다 그러잖아. 그치. 다 이런 것처럼 흑돌의 맛하고 백돌의 맛이 다른 것처럼 그렇죠. 이게 다 다르잖아. 이게 뭔가 좀 찰지고 이렇게 약간 메디테라니움만의 이게 포지션이 있잖아. 그리고 또 우리 또 이렇게 후랭이 타이거 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떻게 스마일 본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약간 다 다른 거지. 초기 재개발은 나도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 안 하지. 잘 되면 로또 같은 거죠. 로또 같은 건데 사람들은 로또를 살 때 다 자기가 1등 될 것처럼 사죠. 하지만 그 1등 될 확률은 번개를 맞고 쓰러졌다가 안 죽고 살아났는데 다시 연속으로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거죠. 이게 주변에 그리고 매주 이렇게 6명씩 이렇게 나오니까 당첨된 사람이 나오니까 그치. 뭐 그때 봐야 강남 집 하나도 못 사 이제. 그쵸. 알잖아. 주택복권이 아니야 이제. 그게 자기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죠. 절대 죽을 때까지 사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엔 투자자들이 막 집이 한 2채, 3채 됐는데 더 이상 하기가 애매해서 그런 거를 사는 거는 나는 말리진 않겠어. 스터디도 어느 정도 돼 있고. 근데 처음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2억 있어. 그래서 강북이나 강남 한강 라인에 이빨 빠진 곳에 구역 지정도 안 되고 추진 거의 안 되는 데 가고 사면 20억이 되고 30억이 될 거다.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는 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번 장에 성공 안 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시겠지만 항상 부동산이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거든.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수많은 인기 있는 전문가님들께서 활약하시는 그 짧은 1, 2년간의 기간도 있잖아. 그치? 항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턴에서 못하면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잖아. 항상 그렇잖아. 나도 그래 봤고 몇 번 해봤단 말이야. 완전 초기 해가지고 인생 몰빵 인생 한 방이다 했는데 박은순 시장이 해제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그 밤에 길 조심해라 이러면서 그런 말도 하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거 샀는데 이번 장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러냐. 가능성에다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이 50% 이상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7, 80% 이상은 돼야지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처음 하나 하는데 초기 재건축을 재개발한다. 그게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분야 아니야. 그래서 잘 팔면 되죠. 그래서 하면 되는데 나는 그냥 이런 거 있지. 해보니 항상 사람은 오를 때 팔지 못하더라. 오를 때 못 팔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리고 집이 하나밖에 없어. 안 팔아요. 그치? 그리고 이제 내리면 그때서 이제 운다니까. 그리고 바닥에 팔고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올라 또. 항상 그렇잖아. 초기 재개발의 마지막은.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라서 여유가 되고 집이 이미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는 말리지는 않겠어. 공부가 많이 됐다면. 근데 부동산 잘 모르는데 2억밖에 없는데 크게 튀기고 싶어가지고 그걸 첫 부동산으로 사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실거주가 어렵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혹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시는. 성공하면 한강뷰, 실패하면 그냥 빌라 투자. 그치. 근데 이제 근데 아파트는 그건 아니지만 사실 아파트는 실거주도 좀 인테리어 좀 하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택지지구에 오래전부터 택지지구여가지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은 사실 물리더라도 애기들 키우면서 버틸 수가 있잖아. 근데 이 심적으로 이게 재개발 빌라 초기 거는 실거주도 쉽지 않지만 거기서 이제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마음이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거 하나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이 많잖아. 유주택자라는 낙인이 찍히잖아. 살 수 있는 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청약을 넣는다든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많아. 저리로 대출해주는 이런 게 항상 그런 거를 받으려고 생각할 때마다 발목을 잡잖아. 이걸 못 팔아서. 그렇다고 또 싸게 던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오르면 또 안 팔고.
기대감이 30억 될 건데 왜 팔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냥 첫 집으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잘 모르면 그냥 다 아는 거 해야 된다. 그게 뭐 방금 말하신 하한주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조금 더 안전하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2026년에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이런 트렌드로 인해서 가격은 오를 거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으니까 옥석을 가려서 하되 처음이면 그래도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낫다.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MZ들 약간 이런 추세들을 보면 사실 망고쌤 얘기가 맞는데 꼰대 이야기지. 약간 꼰대 얘기처럼 들릴 수 그래. 있고 당장 그렇지. 지금 난 돈이 없고 어. 당장 돈 벌 수 있는 거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약간 방법을 하나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동 하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재개발 말고 재건축을 가도 되고, 근데 조금 나는 또 재개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어쨌든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뭔가 정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라에서는 말리지 않는 분위기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허가해주고 막 너도 나도 지금 빈 땅이 없이 모든 낡은 주택이나 뭐 이런 데 다 허가를 내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막 빵빵 터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안 하고 있으면 또 그치.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갈 애들만 갈 거고 나중에 무산되는 애들도 많을 거다. 그렇지. 대신에 내가 만약에 짧게 그냥 치고 빠지는 용도로 빠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내가 그냥 하나 사놓고 내일 열심히 하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치. 그래서 저도 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어쨌든 내년에 트렌드가 될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재건축이 그나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재건축은 진행이 잘 되든 안 되든 재개발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계속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갈 거고 중간에 흔들림이 분명히 있어요. 목동도 2025년도만 해도 상반기 5개월에 막 1억씩 오를 정도로 한 3개월 이렇게 5개월 했을 때 막 3억, 5억이 올랐거든요. 그럼요. 올해 상반기에 목동이. 근데 6.27 대책 발표 딱 되고 나서 한 1년이 쫙 빠졌거든요. 그래서 금매는 막 3억도 나오고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목동의 사장님들한테도 이제 연락을 자주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 조합설립인가 된 단지가 하나 있어서 그 전에 그 거래를 빨리 해서 금매로 몇 억 싸긴 게 나왔더라고요. 금매가. 샀어요? 내 말이 그 아니 말이잖아. 이런 문자들이 튀어나와. 이제 친하게 와서 지내야지. 튀어나오는 단지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때도 5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5월 달에 목동 사지 말라고 했었어요. 너무 비싸졌다. 왜냐면 상반기만 지금 5억이 올랐는데 3억이 오르고 그냥 실거래가는 3억 오르고 매물 가격은 5억이 올랐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 왜냐면 완전 초기인데 중간에 지금 앞으로 뭐 10년, 20년 걸릴지 모르는데 지금 사면 안 된다 했는데 6.27 대책 발표 나오고 나서는 이제 흔들렸으니까 이제 금매 나오는 거 잡아서 사자.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 사지 마라 사라 이러면은 저번에 사지 말라고 그랬고 안 샀더니 입에 좀 사라네. 야 이거 장난하냐? 막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맞아요? 막 이렇게 전문가인가요? 막 이렇게 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드리는 게 부동산은 이렇게 그때는 맞고 아니고 지금은 틀릴 수 있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있고 항상 변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 3억에서 5억. 많지. 있죠. 할 거 많지. 1억대 했었고. 제가 2억대도 안 하고 3억대도 안 했는데 2억대는 2억대도 있어요? 그렇죠. 금액대로 한번. 서울은 2억대라면 저는 지금 미미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미삼. 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딱 뭐 있지 또. 이거 또 공통 의견이네요. 진짜 좋은 거다 그러면. 2억대는 지금 미미삼을 대체할 만한 단지가 없어요. 거기가 아마 18억 정도까지 갈걸. 지금 7억대거든요. 6억에서 7억대로 작은 평수. 20평대. 진짜 오랜만에 얘기가 20평. 나오네요. 그래서 미미삼이 지금 2억대로 가능해요. 2억 1천. 2억 1천으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 네, 이것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역세권 개발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 근데 개인적인 공사 생각이 으쌰으쌰 하고 있고. 맞아. 서울원 아이파크도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서울원 아이파크가 그치, 지금 20평대가 10억이 넘는데. 내가 서울원 아이파크 내가 그 미분양 났을 때 13억이었거든, 84가? 13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이거 13억인데 10%만 내면 되지 않냐. 줍줍이니까. 근데 생각해봐라. 이게 3, 4년 뒤에 입주할 건데 3, 4년 뒤에 신축이 되는 거를 1억 3천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서울에. 그래서 많이 샀어. 피 지금 많이 붙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것도 있지만 이제 호재가 많잖아, 거기는. 있잖아. GTX 호재도 있고. 그래서 미미삼이랑 같이 이렇게 됐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거란 말이지.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미미삼은 또
추가로 여기에 종상향 같은 것도 이슈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역세권이니까 뭐 GTX 노원구의 수건 사업이니까. 그리고 세훈이 형도 되게 강하게 있는 아, 거고. 공공 조금 주고 그렇지. 더 올려서. 그렇지. 근데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서울시에 있으니까 360%까지 또는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 안 해줄 이유가 사실 딱히 없거든. 해달라 그랬을 때 서울시에서 안 해주기도 쉽지 않은 거지. 뭐 왜냐하면 GTX역에다가 강원대역에다가 옆에 막 아이파크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이 문제는 이런 얘기 똑같이 해도 되나? 그 주변이 장인 뉴타운이 싹 다 지금 다 뜯어고치고 있잖아. 네. 그래서 거의 2만 세대, 1만 5천 세대 이상의 다 그 신축 군락을 형성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마지막 정점이 미미삼일 거라. 이거. 월계 동친도 거기 버퍼에 묻어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목덜미 잡혀가지고 이렇게 캐리 당하고 있는 거고. 그 월계 동친은 다 이제 막 저주를 퍼붓지 사람들이. 거의 저주 수준이었잖아. 근데 거기를 거의 이제 현대 아이파크가 이제 그 광주에서 잘못한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죠. 본사를 거기 옮긴다느니. 그리고 월계동신도 안 되는 거를 자기들이 650에 거의 손해보는 수준에서 내가 건축해주겠다고 해서 들어가서 시공사가 된 거잖아. 아이파크는 이제 그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지. 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시공사 선정되고 이제 이렇게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이게 막 장인 뉴타운까지 엮어서 같이 봐야지 큰 그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건너편이 또 그 오세훈 시장이 또 강하게 밀고 있는 또 차량 부지라든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해봐야 빨라야 10년인데 10년 뒤가 되면은 이제 그쪽이 동북권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딱히 이제 재건축 말고 거기 그 동북권이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말고 딱히 그런 호재가 있는 데가 없다는 거지 거기처럼. 얘기 좀 들어보고. 미미삼을 여기서 꺼냈는데 왜 본인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미미삼 어렵게 꺼내는. 아니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 이런 거라든지 거래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밀착 그런 걸 또 이게 오케이. 큰 그림 나는 오빠는 큰 그림 오케이. 동생은 밀착 오케이. 매언니 미미삼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아, 네네. 미미삼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인 뉴타운이랑 이제 같이 군락을 해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장인 뉴타운보다는 훨씬 거기가 입지가 훨씬 좋아요. 가격이 훨씬 더 많이 갈 거고 방점을 찍어주는 게 맞는데 이제 강원도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미미삼이랑 그랑빌이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구역이 이제 이렇게 약간 고립된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전철이랑 이런 게 지나가면서 고립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견추터 숲길도 되고 이 옆에 있던 중란천도 이제 중란천이랑 그 옆에 지역이랑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동부가선도로를 지하화하면서 거기 공원 부지를 하면서 이제 옆에 지역이랑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고립된 지역이 아니라 유니크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입지적으로도 지금 노원구에서 숨은 역할을 하는 시작의 구간이고 그리고 노원구의 모든 호재가 거기를 다 거쳐서 지나가는 거고 그리고 GTX가 거기에 가운데 역세권에 개발이 되면 삼성 양재까지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요. 9분, 11분 뭐 이렇게. 그러면 거의 중강남의 수준으로 출퇴근이 가능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니까 이렇게 되지 이게 가시화된다 그러면 절대 이 가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1억대, 2억대, 3억대 갖고 움직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신데 사실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딱 그 금액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요. 비싼 거는 누구나 다 그래. 이렇게 뭐 압구정사, 뭐 그래. 대치동사, 뭐 잠실사 이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 현장은 매언니 아니야 매언니 메디테라니 매언니 인장테라.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1억대, 2억대, 3억대 갖고 이제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어머 네 대출, 뭐 세금, 어머. 1억까지 다 해서 세무사 끼고 어머. 대출 중개사 끼고 어머 다 인프라 무료방이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렇습니까? 무료방이 링크 밑에 있습니까? 네네 달아서 이제 후레이님이 드릴 텐데 오프라인입니까? 아니요 온라인입니까? 네. 그래서 1억대로 가능한 지원 하한주고 말씀드렸고 2억대는 미미산. 너무 푼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토어제인데요? 토어제인데 왜 뭐가 문제예요? 실거주하면 되잖아요. 기준을 생애 최초 70%로 기준해서 말씀드려요. 무주택자. 만약에 내가 근데 나머지는 꺼져라? 아니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근데 그거는 강의에서 1대1로 알려드리겠다. 왜냐면 케바케인데 사람마다 이렇게 상황이 다른데 그치. 지금 이거를 일반적인 건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이지 아닌 건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치. 내가 1억
1억대로 뭔가 하고 싶다. 2억대로 뭔가 하고 싶다. 3억대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1대1로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은지를 이제 맞춰드리는 1대1 전용 맞춤 퍼스널 강의를 해드리려고 비규제도 하죠. 또 있고 잘 네네. 알잖아. 또 너무 잘 알잖아. 비규제. 그래서 돈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출퇴근지랑 거주지에 따라서 비규제로 가야 될지 규제로 가야 될지 아니면 경매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경매까지? 것들까지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은 올해보다 더 많이 오를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집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집은 안 오른다 생각할 수 있죠. 뭐 내가 신도 아니고 뭐 이렇게 틀릴 수도 있잖아. 생각할 수 있어. 집은 안 온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일반인들이. 뭐 유튜브가 계속 안 오르는 것만 알고리즘을 알려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내 이야기, 내 생각은 거지. 만약에 내년에 집을 안 사잖아? 그러면 전월세 살아야 되잖아. 전월세가 진짜 많이 오를 거야, 내년. 올해보다 더 많이 올해 4% 올랐거든, 서울이. 전세가. 내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맞아요. 매물이 없어. 근데 가격을 떠나서 매물이 없어. 그러니까. 매물이 없어. 이사는 가야 되고 집은 없고 매매를 하자니 대출이 안 나오고 그럼 뭐 해야 돼? 전세해야지 당연히.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매물이 없는 거지. 근데 전세도 요새는 올 전세 힘들어요. 현금 전세 대출이 막 그 빵빵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세보다 비싼 월세를 섞어가지고 반전세로 많이 가겠지. 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수요자들도 올 전세보다는 반전세. 그래서 내 이야기는 내년에는 집을 안 사도 되지만 집값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끼지만 추가로 전월세가 너무 올라가지고 주거 비용이 힘들 너무 거다. 많이 올라갈 거다. 내년에 2026년이잖아요. 2026년이니까 4년을 대보면 2022년이에요. 그러니까 폭락하는 시기에 싸게 전세 계약했던 사람들 50% 이상 올린 가격으로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중간에 계약갱이 청구권 했을 거라고 너무 많이 올라서 2024년에. 그치. 그런데 2026년에는 이제 청구가 안 되니까 이제 아마 진짜 무서운 게 오고 있다. 맨날 무슨 TV 보면은 뭐 싹 바뀐다, 막 판이 뒤집어진다, 뭐 무서운 게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 언제 오는데 맨날 댓글에 언제 오는데요? 니 맨날 언제 오는데 내년에 온다.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는 서울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 강남 한강벨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이야기도 계속 나올 거고 선거랑 묘하게 맞물려가지고 이게 잡을 수가 있을까?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집값을 올린다 내린다 그러면 이렇게 뭐 신축이라 비싸요, 뭐라 비싸요 그러는데 그런 거는 개별 요인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보통 매크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경제 전공 매크로라고 그러잖아요. 매크로. 그러니까 이 매크로가 이제 금리, 유동성, 수급, 입주 물량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경기 이런 거 크게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그거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금리하고 유동성, 수급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세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내년에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가겠냐? 올라가겠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정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금리를 안 내려도 돈을 찍어서 풀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 벌려봐요. 20만 원 넣어주고. 거기도 벌려봐. 15만 원 넣어주고. 이게 이쪽 주머니도 벌려봐. 이렇게. 청년이네? 청년이네. 20만 원 저축해서 20만 원 더 주고. 뭐 이렇게 1000만 원 저축해서 1000만 원 더 주고. 막 이렇게 돈을 뿌릴 거란 말이야. 경기가 안 좋을수록 돈을 더 뿌립니다. 이번에 그래서 728조 슈퍼예산 잡았잖아요. 그 728조인데 이제 추경도 할 수도 있지. 채권 찍고 막 이러면은 그냥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제 금리를 안 내려도 자꾸 금리에 목을 매는데 이제 금리의 영향은 생각보다 이제 미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미 상수라고 생각해. 안 내가도 돼 이제. 돈은 자꾸 뿌리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모든 요소들이 금리나 유동성은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고. 그리고 서울은 내년부터 절망적인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떨어지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23년을 했는데. 그치. 그래서 내년에는 전세, 매매,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올해 입주 물량이 35,000호였는데 내년에는 7,000호란 말이에요. 서울이. 그 후년 2027년, 8년 계속 10,000호 미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10,000호 미만이라는 게 40년 동안, 최근 40년 동안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한 일들이 3년 연속으로 일어나는 거지. 와, 무섭지 않아? 내가 2024년, 3년, 4년에 그랬잖아. 저만 두근두근 하나요, 가슴이? 여러분들은 두근두근 안 해요?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이제 2026년에는 이 두근두근함이 걱정이 돼서 두근두근한 거지. 뭐 댓글 날릴 거 아니야. 쫄라 위해 주는 척 한다. 막 이러면서 듣겠구나. 막 이러겠지. 뭐 삭제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 이야기는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온도차가 되게 심할 거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온도차가 되게 심할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오를 건데 이제 진짜로 이제 정말로 강남하고 한강벨트가 더 오는 것보다도 옆으로 퍼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인식이
진짜 전 국민이 진짜로 집이 오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퍼질 거다. 그거를 이제 그설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now 왜? 지금 조용하잖아. 지킬 한 말이 없잖아. 조용할 때 이럴 때 사야 된다. 왜? 항상 그랬지만 1월이 되면 은행들의 주머니가 충전이 되고요. 풀충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 2월부터 풀기 시작하고 봄 되면 아진행이 피듯이 집값이 스스스스스스 또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3, 4, 5월 되면 또 막 미쳤네. 뭐 선거철이라 뭐 어쩌고저쩌고 한때 그때 규제 한번 빡 때려서 좀 조용히 시키다가 또 다시 7, 8월 되면 여름에 막 8월, 9월 되면 확 가을에 확 올라오면 또 가을 끝날 때 좀 겨울 초에 한 방 딱 때려주면 또 그 대출 줄이면서 12월까지 조용하고 이러고 이거 지금 10년째 하고 있잖아 지금. 아직도 눈치를 못 챘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아 근데 진짜 내년은 모르겠다. 우리 동생이 있으면 진짜 땡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하고 싶다. 그 현장에서도 뭐 느끼지 않나? 이렇게 막 지금 물 밑에서 안 보이지만 이게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 가격이 안 떨어진다니까 진짜로.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이렇게 오너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청년 실수요자들을 규제할 수 있을까? 대출을 더 줄일 수 있을까? 사실 앞으로 규제해도 규제의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실수요자인데 어떻게 규제할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쪼일 수 있겠지. 규제가 조금씩 더 쪼일 수 있겠는데. 대출 규제를 하면 실수요자도 영원. 줄이는 거지. 25억 초과 영원. 근데 이게 이제 그 매매를 잡으면 전세하고 매매는 시소 같은 거잖아. 이렇게 전세를 안 하면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매를 잡으면 전세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뭐 333, 3-3-3-3-3-3-3 뭐 100만 수모를 3 플러스 내 집인지 내 집인지 잘 헷갈리는데 막 이런 느낌 할 거였지. 가만히 있어봐. 내 집이었나 네 집이었나 모르겠다. 막 이런 느낌 할 수 있잖아.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정권이 밀망하는 거잖아 항상. 이렇게 차.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미리 그냥 노답이다라고 이제 퍼지는 제스처를 취해주고 집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식으로 급하게 바뀔 수도 있어. 안 그러면 다음 정권이 빨간색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니? 그럼 맨날 쟤네들끼리 싸우겠지. 뭐 이렇게 종신형 뭐 이런 거 뭐 면책 뭐 이렇게 뭐 그 광복절 특사 없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쟤네들끼리 싸우겠지.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갈 길을 가잖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지.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 절망적일 거다. 없는 사람한테는. 있는 사람한테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게 아니고 정수리에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물론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비싼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원래 거기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집이 원래 한 채였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살던 집이 20억인데 50억이 됐어. 조선데? 그러니까 근데 50억이 됐어요. 근데 나는 그냥 그 집에 살고 있었고 일을 열심히 하는 그냥 그렇지. 평범한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나는 그냥 이 집에 살고 있었을 뿐인데 20억에서 50억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걸 팔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서 살 거야. 계속 살 거야. 근데 세금이 오르잖아요. 20억이 50억이 되면. 안 내던 종부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도 별로 안 좋지 않을까요? 집과 자산을 연결해서 뭔가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래. 그게 안 좋을 수도 있다. 팔아봐야 또 딴 거 사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그렇지 그것도 다른 것도 사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 동네를 벗어나서 더 싼 가격에 있는 걸 가려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정말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이야기는 뭐냐면 집 가진 사람이랑 안 가진 사람 이렇게 부자라는 얘기예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안 갖고 있는 사람이랑 그러니까 막 그래도 엄청나게 이게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릴 거다. 그치. 그건 양극화가 갈릴 건 맞지. 근데 사실 그렇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집값을 그렇게 올리는 정책적인 그런 쿠션을 계속 내는 게, 그런 게 마냥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는 거를 사실 좋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마냥 좋게 생각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안 오르고 세금 내는 것보다는 오르고 세금 내는 게 좋잖아. 안 오르고 세금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오르는 거야. 뭐든지 저는 적당하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저는 얘도 단위로는 가면 안 돼. 단위로 간다. 집 싸면 좋지. 우리도 뭐 1억 하고 2억 하고 5천만 원 하면 좋지. 누구나 집은 또 다른 거구나. 근데 뭐 이거는 번외고 종부세 이야기 나오겠지 또. 저는 번외고 보유세 이거는 번외고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폭탄 돌리기가 끝날 때가 됐다. 이제 폭탄이 터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발점은 어쨌든 전월세가 될 거고. 결국에는 많이 오르면 보유세를 올린다느니 또는 뭐 전월세가 오르면 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더 강한 임차인의 보호 권리를 더 강화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반드시 나올 거잖아. 임차인 권리는 이제 사실 여론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게
임차인도 임대인도 이제 약간 느낀 것 같아. 2년에 한 번씩 올리는 거나 4년에 더블로 올리는 거랑 뭔 차이냐. 약간 이런 거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보유세 이야기는 계속 나오는 게 뭐야. 도란분양도 1% 맞는데 우리는 0.1%가 말이냐. 이런 이야기잖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더라고. 상당히 보유세를 올려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 근데 문제는 보유세를 올려도 집값이 안 잡히는 게 그러니까 내 얘기야. 그럼 그게 그 보유세라는 게 지방세인데 미국이 보유세가 높은 이유는 집값이 비싸서가 아니거든. 뭐냐면 지방세를 받아서 지방에 행정할 때 돈을 쓰는 거건데 걔네들은 그 거의 주가 다른 나라잖아. 거의 법이 다 다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세를 많이 걷어야 그 동네에서 쓸 돈이 생기는 거지. 우리는 막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많이 내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올해 써야 될 돈이 뭐 이렇게 예산이 주정부의 예산이 이만큼인데 지방세로 이만큼 충당을 해야 되니까 더 올린다. 또 걔네들은 주세를 받아요. 소득세 같은 걸로 주세를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세가 많이 들어오면 지방세를 조금 받고 주세가 안 들어오면 지방세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방을 운영하는 세금을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집값을 잡으려고 비싸게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단지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로 집값이랑 전혀 관계없는 민생하고 관련된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아침에 그 저녁에 6시 50분에 금요일 6시 50분에 이제부터 대출은 0%예요. 내일부터 시작 끝 그리고 가요. 이게 전 국민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요걸로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딨어. 공산당도 이렇게 안 해. 그렇잖아. 이게 그래서 점점 산으로 가는 규제만 많아지고 집값은 안 잡히고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되겠어? 우리 뭐 부동산 학회 물어봐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하겠어요? 아니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규제는 점점 많아지고 지금 점점 비싸지고 결국에는 집이 비싸지니까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뜰 거고 결론은 이거지. 그렇죠. 이게 차가운 결론이지. 결국엔 정비 사업이네. 그렇지. 그 조기 재개발을 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최소한 그냥 잘 모르겠으면 조합 설립된 거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 좀 돈이 좀 들더라도 뭐 서울 안 하고 외곽에 하면 되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보유세 문제라든지 세금 문제라든지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뭐 조세 부담을 늘리는 거는 결국에는 집 갖고 있는 사람보다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임차인들은 더 피해를 주는 거죠. 집값을 못 잡고 권리는 자유는 훼손되고 이런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할수록 강남만 오르잖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라. 그냥 기분이 나쁘잖아. 비싸니까. 니네 집 얼마짜리야? 30억짜리야? 기분 나쁘네? 투기꾼. 이 업자 아니야? 업자 이거.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 사람들도 분명히 열심히 살았을 거야. 남들이 위험하다고 할 때, 떨어진다고 할 때, 폭락한다고 할 때, 거지된다고 할 때 용기 가지고 모아온 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빚까지 내가지고 이자 갚으면서 막 남들 막 여행 가고 이럴 때 막 500만 원 받아 300만 원씩 이자 내면서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과정이 있을 거야. 아니면 남들 여행 다닐 때 천국을 돌면서 발바닥이 땀나도록 돌아다닌 그게 있을 거야. 그렇잖아. 눈물 나지 않아? 야, 혼자? 쓴 눈물을 삼키면서 애들 집에서 같이 놀면 나도 좋지. 근데 막 낯선 동네 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아저씨들 만나가지고 막 어떤 데는 가면은 막 나가라고 막 그런 데도 가고 뭐 부동산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막 딴 데 가는데도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막 이러면서도 찾아내가지고 막 사고 희열을 느끼고 좋은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또 같이 친해지고 막 그러면서 그게 재밌지 않았어? 그래서 온 거 아니야? 또 같이 수익 내고. 그냥 그치. 그냥 무슨 다 막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게. 안 그래? 그리고 꾸준히 몇십 년 동안 10년 동안 뭐 집 하나 두 개 우리가 그래 보고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단톡방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스타 좀 하다가 좀 몇 명 팔로워 좀 되면 700만 원짜리 하고 500만 원짜리 하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물론 이렇게 내가 모르는 엄청난 그 내공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요즘같이 혼탁한 세상에 믿을 놈도 없고 한데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린 사람들을 폄하하면 안 되지. 세금도 다 우리 세금 내는 거 아니야. 내가 보도블록 깔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와, 쓸데없이 보도블록 깔잖아? 그러면 내 돈을 또 저기다 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세금 억 단위로 내보면 진짜 종부세만 억 단위로 내보고 하면은 무너지지. 마음이 무너지지. 양도소득세를 억 단위로 한번 내봐.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린다.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진짜. 어쨌든 나라에 좋은 일도 하고 세금 내고 욕 먹고 그러니까 내가 정부를 좋아할 수가 있나? 세금 내고 욕 먹고 열심히 살고 이렇게 불로소득이라고 그러고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영상 편지 한번 보여주세요. 누구한테요? 대령통한테.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게 자랑스러울 수 있잖아. 안 그래? 그 세금 내고 욕먹고 뭐 적폐라 그러고 막 집 사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사가지고 내가 못 들어가니까 임대 줘가지고 임대 공급했는데 나쁜 쪽으로만 계속 몰아가고. 아니 내가 칭찬해달라고 그랬어? 언제 한번? 칭찬해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내가 칭찬해달라고 그랬냐고. 그냥 욕만 하지 마라.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하나고 나도 국민이다. 나도 국민이야. 나도 국민이야. 내가 조국이 아니고 나는 국민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세상 풍토 속에 빠져가지고 알고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박수치고 이런 사람들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박수치는 사람은 후원금을 내지만 박수치게 만든 사람은 후원금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강남에 살고 성실히 벌어서 잠실주공 5단지도 사고 이러는 거 아니야. 저축해가지고 대출 하나도 안 받고 그런 거잖아. 그치? 열받네, 진짜.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렇다. 자본주의 기본 시스템 자체가 가진 자가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거고, 소유권을 자꾸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이 캐시이죠. 트래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2026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깨어나라, 국민들이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 우리 뭐 처음부터 돈이 많았어? 저도 뭐. 처음부터 막 20억, 30억씩 부모님 100억씩 주고 이래가지고 막 집 사고 막 실패도 1번 해보고 막 성공, 알잖아.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고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돌아다니고 물어보고 주워 듣고 그래요? 해보고 막 깨지기도 하고 막 그치? 비 오는 날 막 우산도 없이 인생 나갔다가 지새끼처럼 해가지고 와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아빠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아빠는 비만 넘겨줘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 애 울고 있는데 몇 개 놓고 안 그랬어? 되는 방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 서울집이 비싸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법 찾아보면 다 있다 진짜로.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렇지 않아? 맞아요. 옛날에 사람들은 이렇게 화학약품을 잘 쓸 거면 금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어. 그게 연금술이잖아. 근데 못 만들었어. 못 만들었는데 금은 결국 못 만들었어. 근데 대신에 화학이 엄청 발달한 거예요. 자꾸 섞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얻는 게 있는 거지. 21세기의 연금술. 뭐야? 아파트 투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 투자 아니면 투자. 그러니까 21세기 그렇다. 연금술. 욕심 너무 부리지 마시고 인생이 길어요. 100백이 현재 나이가 남은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거든요. 뭐 오늘 사면 내일 1억 돼요. 한 달 뒤에 1억 돼요. 샀는데 한 달 만에 몇 천만 원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건 엄청난 노력에 시간이랑 양념이 더해져야 요리가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무르익는 거지. 하루아침에 1억 전금 뭐 집 하나 사면 인생 바뀔 것 같아? 절대 안 그래요. 바뀌던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형성하는 거는 시간이라는 양념이 없으면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 이거지. 그걸 몰라.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 그치. 좋은 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애들 키우다 보면 돈 벌어요. 그럼 그 재미가 하나도 없어. 어떤 놈은 어제 천일고속 3일 만에 막 100% 뛰었어. 와, 막, 야, 1,000만 원인데 막, 주식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막, 3배씩 땡겨가지고 했더니 막, 와, 100% 됐어. 막, 3일 뒤에 종목 게시판 가면 뭐,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아이고, 문상 왔습니다. 주모 육개장 한 그릇 내어서.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가셨나요? 막 이러면서 막 이런다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든지 한 번에, 워렌 버핏이 뭐, 이렇게, 뭐, 투자 잘한다 그러는데 1, 2년 만에 부자 된 것 같아요. 꾸준히.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면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뭔가 길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도 항상 약간 그렇게 길이 안 보일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럴 때 항상 다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컴퓨터 거기 책상 앞에 포스트잇을 붙여놓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써놓냐면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그냥 써놓고 그냥 지금 답답해서 뭔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약간 인생에서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러면은 뭔가를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금 시간을 채워가면 나중에 보이지 않던 길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길을 좀 찾아간다 생각하고 내년 미리미리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막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네네. 집을 사냐 마냐 막 이렇게 아니면 지금 사야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라이트하우스가 될 수 있습니까? 등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쨌든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는 알려드리고 끌어드리려고 그치. 노력하고 있습니다.